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만게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3월 4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주말 동안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댓글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 들었는데 좋은 내용을 다시 한번 찾아보려니까 언제 웜의 신박에서 했는지 찾기가 힘들더라. 그런 피드백도 좀 있어가지고요. 이제는 다른 분들하고 공유하면 좋을 만한 주식 투자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따로 예전에 질문이 있습니다. 코너가 있었잖아요. 그 코너로 떼서 주말 영상으로 따로 보내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중요한 질문이라서 웜의 신박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다 보면 시간이 그죠? 한 20분 정도 가고 내용이 좋기는 한데 그걸 나중에 다시 찾으려면 이 웜의 신박의 신문 기사 내용으로는 찾을 수가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은 따로 질문 있습니다. 코너로 따로 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날 지금 증시 내가 본 것 중에 가장 위험 미 헤지펀드 거물의 경고. 네, 이 영상을 49,000 조회가 나왔어요. 좋아요는 또 1,800개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구라님께서 폴싱어 인터뷰 영상 봤는데 기자가 글을 이상하게 쓴 듯하다. 폴싱어가 한 말은 2008년 마지막 대폭락 이후로 10년간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를 실시하고 코로나 때 엄청난 양적 완화를 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중독되어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요 기사를 읽어보면 그죠? 10년 동안 저금리. 근데 최근에는 고금리로 많이 고통을 받았었는데, 그게 뭐가, 좀 이상하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었고요. 자, 습관을 들이는 데는 6개월이 걸리고, 1년 되는 6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습관, 좋은 습관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조금만 약간 나태해지면 금방 그죠? 무너져 버리기도 합니다. 특히 다이어트 같은 게 그렇죠. 내가 식사 조절을 꼼꼼하게 하다 보면 그게 지켜지는데 약간만 오늘만 먹어볼까?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오늘만 밤에 라면 한 그릇 먹고 잘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주라기 님도 화폐 전쟁 10년 전에 읽으셨군요. 그죠? 이 책 읽고 나면 굉장히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세상을 알게 됩니다. 설레이는 배흥 님도 예전 논산훈련소에서 제일 먹고 싶었던 게 짜장면이었던 거 보니 소울푸드는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주식 풀로 채우고 오늘 하락 맞아서 무척 아프긴 한데 그래도 웜의 신박 들으면 마음 다독이고 있습니다. 라고 헬로파파 님이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레버리지 포지션만 아니면 됩니다. 레버리지 포지션. 뭐 2배짜리, 3배짜리, 뭐 이런 것만 아니면 이 정도 조정은 빠르게 뭐 지나고 나면 금방 다시 다 회복합니다. 단지 이제 3배짜리 같은 경우에는 상폐되기도 하잖아요. 미국 시장에서 30%에서 35% 금방 빠지는데 30% 3배면 90%잖아요. 그죠? 그래서 30% 이상 35, 40 하면 아예 그 ETF 자체가 없어집니다. 없어지니까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열공 펭귄님께서 피노치오 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신 것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정이 예상되는데 주식을 크게 줄일지 방향을 믿고 어느 정도 조정은 감내하고 들고 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었는데 네, 제 고민에 대한 답이 된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김미연님께서 징그럽게 변동성이 크네요. 바람만 봐도 불행 시작.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 이번 달 수익률도 30% 났다고 하셨네요. 와, 대단하십니다. 물론 물린 것도 있는데 매도하지 않아서 손해가 아닙니다. 손해는 내 사전에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내가 좋은 주식을 선택했다고 하면 그 주식 그냥 계속 끌고 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죠? 괜히 이 변동성 보면서 뭐 마이너스 15, 20이면 손절하고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노영현 아우님께서 그 질문하셨던 부분에 대한 그 종목이 배당금도 3% 이상 나오고 국내 1위고 세계 2위 예, 부품 업체겠죠. 부품 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네, 국내 1위고 뭐 세계 2위면 그냥 들고 가시면 되겠죠. 뭐 배당도 3% 주는데 뭔 걱정이겠습니까, 그죠? 아침 라이브 몇 시에 하나요? 라고 Beautifully Bright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이 질문하셨는데 아침 라이브 7시 40분부터 저희가 모닝 브리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댓글 적어주신 분이 많으신데 그거 읽기가 좀 민망해서 예, 좋은 걸 읽으신 분, 좋은 댓글 남겨주신 분들 다 제가 엄지척 눌러드리는데 민망해서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주식은 미래가치를 현재 거래하는 게임이라 주식을 하려면 인문학을 공부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이거는 진실입니다. 진실.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을 사람이 매매하잖아요. 사람이 매매하고 뭘 매매하죠? 우리 사람이 만들어가는 기업에 대한 미래 성장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주식 투자를 사실 장님 뭐 코끼리 뭐 만진다라는 격이 그 비유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문학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기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는 부의 인문학 있잖아요. 브라운스톤 님이 쓰셨던 부의 인문학 책 꼭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정건 형님께서 간밤 미국 시장 영향으로 국장이 폭락했지만 이제는 두렵지가 않네요. 다시 매수 기회가 온 것 같아서 그동안 사지 못했던 주식에 가지고 있던 현금 50% 투입을 하였습니다. 공포를 사라는 말을 이제서야 덤덤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마크 미너비니도 스파이 공매도 쳤다고 하네요. ETF도 공매도가 되나 봅니다. 그죠? 아니면 스파이 반대로 가는 ETF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박기대님이 오늘 전무님 환경방송 듣고 힘을 내서 장기 보유 주식 중에 CJ, CGV 손절해가지고 하락폭이 큰 삼전후, 삼전후 잘 갈아타셨네요. 그리고 2차 전지로 일부 리밸런싱하고 나머지는 월요일 추가 하락 대비해서 현금화했습니다. 야, 잘하셨네. 최근 방송 나온 윤지호 님 함께 참고해서 결정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투자 생각이 옛날보다 더 발전했다는 느낌이 드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5년 전에 누구 대표님 방송에서 얘기 듣고 CGV하고 현대리바트 매수했다가 손실이 80% 났는데 그 후로 뻥카 보는 눈이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손절해야 되는 주식이 있습니다. 어떤 주식이냐면 대표적인 주식이 CJ, CGV 같은 주식인데요. 패러다임이 변하는 거잖아요. 패러다임이. 그래서
CGV의 역사를 보면요. 2004, 5, 6, 7년도에 그때 CGV는 어떤 CGV였냐면 우리가 옛날에 종로에 극장이 있고 부산에도 극장이 있고 그죠? 대한극장, 서울극장 뭐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그 극장이라는 거대한 이 영화 플랫폼이 있었다면 미디어 플랫폼이 있었다면 그 플랫폼이 재래극장을 소위 말해서 미국의 AMC나 이런 멀티플렉스로 멀티플렉스 맞죠? 멀티스크린. 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샌프란시스코에 어학연수 갔을 때 AMC를 처음 가봤었는데요. 그때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 안에 극장이 상영관이 한 8개, 12개씩 있으니까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우리나라에 상륙을 하면서 재래극장을 CGV가 다 죽여버리더라고요. 그리고 CGV가 들어오면 건물 가치가 또 높아지잖아요. 영화관으로 사람들이 몰리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영화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자, 그랬던 영화관이 그 재래극장을 죽이면서 CGV가 확장이 됩니다. 그때는 CGV가 재래극장을 현대화된 극장으로 바꾸는 소위 말해서 디스럽터였어요. 파괴자. 예, 파괴자였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영화를 넷플릭스라는 어마어마한 플랫폼이 또 탄생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유명한 영화를 오히려 넷플릭스에서 다 오픈을 해버립니다. 그런 것 때문에 CGV 같은 경우는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파괴자에서 뭐가 되죠? 파괴되는 자가 돼버린 거죠. 이런 주식은 빨리 이 패러다임 변화가 되는 걸 딱 느끼고, 그리고 건물의 가치도 마찬가지예요. 아마존이라든지 여러 이 쿠팡을 비롯한 이 전자상거래 때문에 지금 건물의 가치가 아직까지는 뭐 안 빠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뉴욕의 건물 뭐 2천억에 팔렸다 뭐 이런 기사도 제가 벌써 한 1년 반 전에 읽어드렸었는데, 그죠? 그래서 CGV가 입점을 하면 그 건물 가치도 높아지고 하던 얘기는 이제 옛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CGV가 들어가면 건물 가치가 높아지고 CGV를 유치하려고 하긴 하겠죠. 건물주 입장에서는. 근데 어쨌든 본업을 영위하는 본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이런 주식은 내가 잘못 샀구나, 빨리 손절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0, 50, 60. 근데 언제 손절하는 게 좋으냐면 우량주가 같이 60, 70 빠졌을 때 그때 딱 손절하고 우량주로 갈아타야 되죠. 그러면 22년도에 넷플릭스가 마이너스 거의 80% 가까이 빠졌었거든요. 그때 넷플릭스 같은 거로 갈아타서 올라오는 걸 똑같이 기다린다 하더라도 CGV를 들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넷플릭스를 들고 기다리는 게 맞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 이거 질문 있습니다 해서 하려고 했는데 또 댓글이 있다가 까먹고 지금 얘기해 버렸는데요. 네. 임순영 님께서 네. 항상 이래 좋은 댓글 남겨주시는 분인 거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지적질해서 죄송합니다. 땡가드입니다. 맞습니다. 땡스가드가 아니고, 그죠? 내가 땡큐죠. 1인칭이기 때문에 내가 신에게 감사하는 거. I thank God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땡스가드가 아니라 thank God. It's Friday 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주시면 계속 제가 모르고 땡스가드 계속 이럴 거니까요. 얼마든지 이런 지적질은 감사하게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읽는데도 시간이 벌써 15분이나 지났네요.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오늘 중요한 기사가 많습니다. 행동주의 관련된 행동주의가 어떤 기업을 노리는지에 대한 기사가 아주 좋은 기사가 지금 2개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관세 부과 직전에 어제 미국 시장이 다시 빠지고 가상화폐도 빠졌잖아요. 그죠? 가상화폐도 다시 폭락하고 그 얘기도 다룰 거고요. 우크라이나에 무기 안 준다 했더니 갑자기 우리나라 방산주가 또 급등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가 픽했다. 꺾이지 않는 강세론 해가지고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에 대해서 또 아주 불리시한 또 얘기를 해놓은 걸 그 기사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주주환원 소홀 249개사 행동주의 사정권. 네, 올해 내년 계속 나올 겁니다. 이익을 낸 만큼 주주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국내 대형 상장사가 250개에 달하고요. 이들 기업은 행동주의의 캠페인에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경각심이 요구된다. 3일 매경이 NH투자증권에 의뢰해가지고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익률 순이익 증가율보다 총 주주 수익률이 낮은 시가총액 2천억 이상 상장사는 249개였고요. 시총 2천억 이상 상장사 총 452곳 중에서 55%에나 달하는 숫자입니다. 자,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카카오뱅크가 있었는데 5년간 이익 성장률 대비해서 이 TSR이라고 하는 총주주 수익률을 빼면 118%포인트가 되고, 솔루스 첨단 소재, HD 현대건설기계 등이 꼽혔고요. S-오일, LG전자, CJ대한통운 등도 순이익 증가율에 비해서 TSR이 현저히 낮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업들이 창출한 이익을 내부에 유보하거나 비효율적인 재투자에 활용하면서 TSR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기업 지배 구조적인 문제로 투자자 신뢰가 저하돼 기업 펀더멘털에 비해 가치가 저평가되는 측면도 있다고 했고요. 이는 행동주의 캠페인에 빌미를 줄 가능성이 높은데,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최근 5년간 행동주의 캠페인 동향을 분석한 결과 전체 가운데 69%는 S&P 글로벌 1200 TSR 중간값인 이 8%보다 낮은 기업을 대상으로 발생을 했군요. 꼭 이렇게 TSR 값이 낮아야 되는 건 아닌데, 왜냐면 69% 정도가 요 수치보다 낮으니까 31%는 TSR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 대상이 됐다는 거죠. 세계적으로 행동주의 펀드 위세가 높아진 가운데 기업들이 TSR 제고에 서둘러야 하는 이유인데, 회사가 높은 수익성에 버금가는 TSR을 유지하고 있다면 행동주의 펀드가 제기하는 비판의 타당성이 약해지고 경영진은 상대적으로 강한 방어 논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VIP 자산의 김민국 대표는 이사회나 경영진은 주주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미션을 부여받은 셈이라면서 회사 이익이 늘었는데도 주가가 오르거나 배당을 늘리지 않았다면 행동주의 캠페인이 공감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습니다. 자, 총주주 수익률에 대한 설명이 다시 나옵니다. 주가 상승분과 배당 수익을 결합해서 회사가 실질적으로 주주들에게 투자 대비 돌려준 가치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TSR이 순이익 성장률보다 작다면 순이익이 느는 동안 주주에게는 그만큼 과실이 돌아가지 못했다는 의미다. 순이익이 100% 늘었는데 요 주주한테 돌아간 부분이 20%였다. 이러면 뭔가 주주한테 그만큼 다 안 돌려줬다는 거니까요. 그게 절대적인 금액으로 뽑기보다는
그동안에 꾸준히 주주 환원율이 전체 수익의 만약에 50%를 했다. 그러면 회사가 이렇게 성장한 만큼 똑같이 50%를 똑같이 하더라도 이 성장률은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 후속 기사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후속 기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행동주의 자산 많은 기업을 노린다. 배당 늘려서 공격 피해야 된다. 라고 돼 있고, 행동주의 타겟이 된 한국 기업이 4년 새에 6배나 급증했다라고 돼 있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5년 이익 성장률 대비 총주주 수익률의 차이가 나는 기업들, 이렇게 쭉 표로 되어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돼 있고, 근데 카카오뱅크는 제가 카뱅을 한번 얼마 전에 주가가 한번 크게 오를 때 한번 쭉 재무제표는 봤는데 아직까지는 적자나고 있지 않나요? 네, 아직까지는 적자나고 있어서 보통 성장 기업인 경우에 계속 투자를 캐펙스 투자랑 광고 마케팅에 대한 투자를 계속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성장률은 좋게 나왔는데 지금 주주들한테 뭐 배당을 하고 해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보이는데요. 자, 코로나 당시 주춤했던 전 세계 행동주의 캠페인이 2023년을 기점으로 다시 활발해졌고, 미국 중심이던 행동주의 활동이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으로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막대한 현금과 자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가 저평가가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행동주의 펀드 공세가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자, 여기 보듯이 막대한 현금과 자산을 보유한 상태인데 주가가 저평가 오랫동안 되고 있는 기업들. 밸류 프로그램으로 대표되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움직임에 정책적으로 힘이 실리는 점도 이 같은 분위기에 불을 지피고 있고요. 영국 거버넌스 리서치 업체 딜리전트 마켓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아시아에서 행동주의에 노출된 기업 수는 2020년 126곳에서 2024년 202곳으로 늘어났고요. 같은 기간 한국은 10곳에서 66곳으로 6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일본과 미국에서는 각각 2020년 67곳, 그리고 482곳에서 2024년 96곳, 그리고 529곳으로 늘었다는 점에서 한국에서의 행동주의 캠페인 증가세가 두드러졌고, 딜리전트 측은 지난해 초 금융위원회가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방안과 세부적인 배당금 지급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한국에서 주주 행동주의가 힘을 얻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행동주의 펀드는 일정 수준의 지분을 확보해서 주요 주주에 오른 뒤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단기간에 차익을 꾀하는 펀드인데, 이 과정에서 행동주의 펀드가 회사에 제안하는 내용의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가 흐름이나 주주 환원이 장기간 지지부진한 기업이 사정권에 들 공산이 큽니다. 이 보스턴 컨설팅에 의하면 2019년부터 24년 5월까지 코스피의 총 주주 수익률은 연평균 6.3%이네요. 자, 미국 S&P 500이 13.9%이고요. 일본 니케이 225가 13.3, S&P 유로 350이 7.1인 것과 비교할 때 주요 증시 대비 한국 대표 지수 성과가 크게 저조한 수준이네요. 이상은 IM증권 연구원은 제한적인 경제 성장 전망과 시장 포화 상황에서 M&A 등 기업 구조 재편으로 주주 행동주의 활동이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도래하고 있다면서 기존 성장 방식이 한계에 봉착한 만큼 TSR 증대가 큰 이슈로 부각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주주 우선주의가 지속되거나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아시아 선진국 가운데 주가가 저렴한 상태에서 행동주의 캠페인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 국내 행동주의 펀드 개입 여지가 크다는 분석인데, 미국과 같이 성숙한 시장에서는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은 전술에도 한국 기업은 취약할 수 있다는 평가고요. 한국 기업은 또 미국, 일본과 마찬가지로 수익률이 낮은 현금성 자산을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어서 개선 레버리지가 크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주요국별 이 PBR 1배 미만 기업을 따져봤을 때 한국은 52.1%, 일본이 50.7%. 우리랑 되게 비슷하네요. 우리랑 일본이랑 이 상속세율, 정례세율도 비슷하죠. 함께 그 비중이 절반을 웃돌았고요. 미국은 3.2%밖에 안 돼요. PBR 1배 미만 기업이. 유럽이 17.3, 중국이 15.5, 대만 15.6에 비해서도 크게 높은 수준이다. 이게 뭔가 우리 시장이 좀 잘못되어 있는 거죠. PBR 1배 미만일 경우 시가총액이 청산 가치에도 못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 가운데 한국은 순현금 기업이 48%로 주요국 증시 가운데 일본 62, 대만 52 다음으로 높았고, 그러니까 대만도 보면 이 현금 순현금 기업이 52%나 되긴 합니다. 자, 유럽은 28.8, 미국이 25.2와 큰 차이가 났는데, 행동주의 펀드 입장에서는 보유한 현금을 주주환원 확대에 사용하라고 요구할 기업이 많다는 해석이 가능해지고 있고요. 일본의 경우 이미 10년 전부터 기업들이 글로벌 행동주의 캠페인에 대응하며 지배구조와 주주환원을 끌어올리고 있고요. 2014년 무렵 일본 당국이 지배구조 개선에 드라이브를 걸면서인데, 사회이사 도입과 감사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회사법 개정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이뤄진 시기가 이 무렵입니다. 네. 이때 2014년도에 일본의 PBR은 우리랑 비슷했었어요. 0.9배 언저리였다가 지금은 일본의 PBR이 1.4 정도 수준까지 쭉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행동주의 펀드에 이번에 상법 개정이 안 됐잖아요, 그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안 돼서 뭐 검토를 한 이후에 다시 하겠다라고 했을 때, 지금 아무래도 대기업으로부터 광고를 받고 있는 언론 입장에서도 이거는 기업의 경영권 간섭에 행동주의 펀드에다가 노출이 될 수 있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기사에서 담고는 있습니다. 그죠? 담고는 있는데 굉장히 당연한 거라고 했잖아요. 대주주가 가진 한 주랑 소액주주가 가진 한 주랑은 동일하게 취급이 돼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소액주 주주의 가치를 기업 소액주 주주의 가치가 많이 이제 강탈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네, 개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면 경찰도 있고, 네,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남의 물건을 뺏으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너무 그동안에 많이 자행되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막고자 상법 개정에서 주주에 대한 충실을 굉장히 당연한 얘기예요. 굉장히 당연한 얘기인데, 지금 공개된 기업이 여전히 이제 그 내 회사다라고 인식이 되면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 주주들하고 소액주주들하고 이게 기업의 자산을 나누는 게 맞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좀 저항이 아직까지 있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나누기 싫으면 상폐를 시켜야 됩니다. 남은 주식 다 사가지고요, 상장 폐지시켜서 개인 회사로 만드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공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니셜 퍼블릭 오퍼링 해가지고 말 그대로 공개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소액주주들하고 같이 기업의 성장과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가치를 공유한다는 이 개념이 빨리 정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말이 안 되네 하면서 먹잇감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이행되지 않으면 그런 행동주의 펀드를 이용해서라도 이 잘못되어 있는 주주가치가 훼손되는 소액주주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는 부분을 개선시켜야죠. 네. 자, 근데 너무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최근에 메리츠 금융 지주가 보여줬듯이 그죠? 네, 제대로 하는 기업들도 꽤 많습니다. 자, 관세 부과 직전에 미국 상무부 캐나다와 멕시코에다가 25% 세율 요 얘기가 나오면서 어젯밤에 미국 시장이 월요일 시초가 강하게 시작을 하다가 급락하면서 끝났습니다. 자, 우리가 잘 생각해서 해보시면 1월 달에도 그 연휴, 설 연휴 쉬고 나왔다가 그리고 2월 3일이었나요? 시초가 개파락해서 시작을 했었잖아요. 관세 폭탄 얘기 때문에.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캐나다하고 멕시코에 25% 관세를 다 매길 그런 행정적인 준비가 되어 있을까? 사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 일단 기사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예정대로 4일 중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중국에 대해서는 예고한 대로 추가 10%포인트 관세를 부과하겠지만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기존 25% 관세율이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 리트릭 장관은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화요일 오늘 3월 4일에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하면서 관세율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대통령과 그의 팀이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경으로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이 펜타닐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면서 지난달 4일부터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가 이를 한 달간 유예를 했었죠. 이날 러트닉 발언은 캐나다와 멕시코가 마약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에서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관세율이 내려갈 수 있음을 뜻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그는 관세율이 인하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고 또 답을 했습니다. 그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마약 차단 노력을 인정한 반면에 중국에 대해서도 여전히 아쉬움을 토로했는데 멕시코와 캐나다 모두 국경에서 적절한 조처를 해왔다면서도 그러나 펜타닐은 계속 유입되고 있으며 그 재료는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 그는 중국에 대해서는 4일 10%포인트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했고요. 미국이 지난달 4일부터 중국에 대해서 10%포인트 추가 관세를 부과한 상황이라서 4일 10%포인트가 추가로 부과가 되면 한 달 새에 관세율이 총 20%포인트 오르게 됩니다. 미국은 관세 압박을 통해서 캐나다와 멕시코의 대중국 관세 때리기에 동참할 것을 지금 종용하고 있는데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멕시코 정부가 미국과 발맞춰서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점을 언급하면서 멕시코의 이런 계획이 미국의 관세율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결국은 미국과 발맞춰서 중국에다가 관세를 해라. 그러지 않으면 멕시코를 통해서 원쿠션 먹여가지고 중국이 미국에다가 얼마든지 지금 우회 수출을 할 수 있으니까요. 베센트 장관은 멕시코 정부가 그렇게 하겠다고
대중관세 부과하겠다고 제안한 것을 지켜볼 것이라고 했고, 캐나다에서는 아직 연락이 없지만 이것은 매우 좋은 시작이다. 네, 멕시코의 대중관세 부과는 매우 좋은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자, 멕시코의 조치가 관세를 상쇄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화요일까지 지켜보겠다. 북미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정책에 맞서 싸울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했고요. 미국의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는 글로벌 관세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미국이 10%포인트 추가 관세를 부과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보복 관세를 부과했고요. 4일 10% 추가 관세가 또 부과되면 그에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은 우리는 관세를 많이 겪어봤다. 관세는 일종의 전쟁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이어 버핏은 징벌적 관세는 인플레이션을 야기하고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했고요. 버핏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가면 관세는 상품에 매기는 세금이 되고 이빨 요정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지라고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미국에서 아이들이 머리맡에 빠진 이를 두고 자면 이빨 요정이 이를 가져가는 대신에 동전을 놓고 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로는 부모가 동전을 놓듯이 결국 누군가 세금 부담을 지게 될 것임을 비꼬아 말한 것이다. 아, 그 말이군요. 네, 실제 이빨 요정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한편 버핏은 현재 그러면 그 세금 누가 내느냐? 결국은 소비자들이 내게 돼 있다는 거죠. 한편 버핏은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세상에서 가장 흥미있는 주제이지만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을 회피했습니다. 네,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난해 말 기준 10분기 연속 현금 보유액을 늘리자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를 대비하는 거 아니냐는 의혹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월가에서는 여전히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모건 스탠리는 테슬라를 최선호 종목으로 선정하면서 강세 시나리오에서 테슬라가 올해 $800를 돌파할 것이다. 야, 저보다 훨씬 더 강세네요. 사실 제가 워낙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맨날 나와가지고 괜찮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를 대단한 강세론자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 채슬리 인턴분들이나 우리 구독자 가족분들은 다 아시죠? 낙관주의자지 저는 절대 강세론자가 아닙니다.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 좋은 주식에 좋은 기업의 주가가 빠졌을 때 싸게 사는 기회를 저는 좋아하는 사람이지, 예, 비싼 주식이 더 비싸질 거야 막 계속 여기서 열고야 이런 얘기는 사실 잘 안 합니다. 자, 저는 올해 7월 늦어도 한 11월 안으로는 500불은 돌파할 거다. 요렇게는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500불을 돌파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여기서 주가가 300불, 270, 250, 아니면 200 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왜냐면, 매달 들어오는 월급으로 더 사든지, 그런 생각을 해보면 되잖아요. 그죠? 왜냐면, 500 갈 거니까. 근데 사실은 500이 아니라 훨씬 더 위를 바라보고는 있긴 하지만, 자, 그런 어떤 컨빅션이 없으면 모멘텀 투자로 들어간 분들은 여기서 막 죽을 맛일 겁니다. 그죠? 자,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800까지도 돌파 가능하다고 보는지. 이날 애담 조나스 모건 스탠리 전략가나 고객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테슬라의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제시하며 테슬라의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평가를 했고요. 테슬라의 올해 전기차 인도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줄어들 가능성은 있지만
네, 작년에도 소폭 줄었죠. 전반적인 성장 스토리를 뒤흔들 만큼의 커다란 악재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 전기차 사업 부문의 부진은 테슬라가 순수 전기차 제조사에서 인공지능 AI와 로봇 기술을 포함한 다각화된 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했고요. 지난해 대통령 선거 이후 트럼프의 취임 기대감 속에 급등한 테슬라는 올해 들어서 상승분을 모두 반납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사상 최고가 대비해서 지금 40% 이상 급락한 상태이고요. 다만 조나스 전략가는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이 아직 주가에 완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해당 분야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테슬라의 주가를 견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은 테슬라의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 사업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다. 네, 이런 게 핵심이죠. 조만간 1조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난주에 뭐 테슬라 주가 반토막 날 거다 그 기사를 보면서 그죠? 요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가치를 전혀 언급을 안 했었잖아요, 그죠? 네, 그걸 보면서 그렇지, 전기차만의 가치로 보면 반토막 날 수도 있죠. 전기차만 한다고 가정을 하면. 자, 이어서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이 자율주행 프로젝트보다 더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주가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경우에는 테슬라가 올해 $800조차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앞으로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휴머노이드 로봇,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이 어느 정도로 진화를 하고 뭐 중국 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 로봇 기업하고 계속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경쟁 우위를 가져가는지 네, 체크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6월 달인가요? FSD 텍사스에서 하는 것도 한번 보시고, FSD는 또 과거에 비해서 또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개선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자, 폭등했던 비트코인 하루 만에 폭락, 상승분 대부분 반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아까 그 댓글에 결국 부자빠가 맞았네 라고, 그게 그저께 트럼프가 한마디 하면서 그죠? 지난 금요일장에서 비트코인하고 가상화폐가 급등을 했다 뭐 있었다가 어제 다시 급락을 했잖아요. 요거 읽고 그 얘기 잠깐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자산 전략 비축 추진을 언급해서 폭등했던 비트코인이 하루 만에 폭락세로 전환을 했고요. 비트코인 가격이 한 개당 86,000달러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24시간 전보다 한 8.3% 급락을 했고, 비트코인은 시세 잠깐만 볼까요? 여기 비트코인 차트가 있는데 차트는 뭐 시세 보시면 다 아시기 때문에 요 차트는 신기한 차트여서 오래간만에 어떤 분이 또 비트코인도 한번 분석해 주시면 안 되나요? 우리 인턴분이 부탁하신 것 같은데 네, 나중에 신기한 차트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비트코인 기사로 넘어와서, 자, 비트코인은 전날 95,000까지 갔다가 다시 급락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SNS 트루스 소셜에 디지털 자산에 관한 행정명령을 통해서 실무그룹의 가상자산 전략 비축을 추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혀서 가상화폐 시장 랠리를 이끌었었죠. 이어 전략 비축 가상자산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함께 이 리플, XRP, 그리고 솔라나, 그리고 ADA, 카르다노,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는데 이런 언급에 시장이 환호하면서 한때 8만 달러 선이 붕괴됐던 비트코인이 폭등하면서 9만 5천까지도 넘어섰는데 그러나 하루 만에 다시 급락을 했고요. 이번 폭락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부과를 확대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4일부터 발효할 방침이라고 밝혔고 내달 2일부터도 상호 관세도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글로벌 무역전쟁 확산을 예고를 했습니다. 가상화폐 트레이딩 기업인 QCP 캐피탈은 이날 투자자들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가상화폐의 변동성은 여전히 높으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3월 말까지 매수 옵션 수요보다 높다고 했고요. 이어 변동성 지수도 상승하는 등 미 행정부의 최근 관세 인상 이후 전반적인 위험자산 시장이 불안을 나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상화폐 전략적 비축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데 프로페셔널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창립자이자 CEO인 앤서니 폼플리아노는 이날 투자자들에게 가상화폐의 전략적 보유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광범위한 가상화폐 전략적 보유 추진 결정은 미래에 후회할 만한 자충수라면서 전략 비축은 결국 납세자의 희생으로 내부자와 이 코인의 제작자만 부유하게 만들 투기적 수단일 뿐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굉장히 신랄하게 얘기를 하셨네요. 같은 시간 이더리움이 14.6 그리고 리플은 15.8 급락을 했고 솔라나와 도치코인도 18% 15%가량 떨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가상화폐 잘 모르지만 그 부자빠 기요사키 분이 얘기를 한 게 큰 하락이 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을 보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비트코인의 가격에 대한 과거 역사를 공부를 해보면 위기가 오면 비트코인도 같이 폭락이에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게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으로 조심하셔야 될 게 자꾸만 이렇게 실제로는 이런 모양의 비트코인이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동전 모양의 비트코인 이 그림을 계속 보다 보면 우리가 이게 정말 코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돈이라고. 실제 돈이면 우리가 어떤 위험자산이 폭락을 할 때 현금을 들고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요즘은 디지타이즈드 골드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금화라는 또 세뇌를 좀 시킨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면 위기가 왔을 때 금화는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자산에 비해서 금을 들고 있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과거를 보면 위험자산의 가격이 급락할 때 비트코인은 훨씬 더 크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주식보다도 훨씬 크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한번 빠지면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70에서 80% 빠졌던 그런 과거의 이력을 보면 저는 이 비트코인을 위험자산을 향후 발생할 큰 위기에 대응하는 자산이야라고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자빠가 결국 맞았네라는 부분이 진짜 큰 위기가 왔을 때 정말로 맞는지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입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화이팅 하시고요. 건강하고 위험관리 잘 하시면서 그 위기 속에서 수익을 찾는 기회로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